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 또 6월도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요. 이번 주 주간진 시황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도 사실은 시장이 변동성은 좀 심했습니다.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 회복을 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주 후반에 조금 밀리는 그런 아쉬운 흐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들 이야기 드리기 전에 주말에 마감된 해외 쪽에 특징적인 이벤트들 몇 가지, 뉴스들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굴스비 총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굴스비 총재가 지금 낮은 인플레이션은 괜찮다. 그죠? 괜찮다. 근데 연준은 좀 더 많은 이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좀 더 많은 증거랑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FMC 회의라는 큰 산을 잘 넘었고 그 굴스비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또 메스터 클리블랜드 총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아직 금리 인하의 횟수와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네,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그나마 시장에서 좀 주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반도체, AI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비만 관련된 치료제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길리어드 스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길리어드가 지금 3.6% 상승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길리어드가 왜 이렇게 움직였냐라는 것은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바이오의 강자인 이 회사도 비만약 시장에 지금 우리도 같이 경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길리어드가 주가가 반응을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을 한번 보면 지난 금요일에 빠진 그 흐름들을 한번 보면 자, 오른쪽이 여기 헬스케어 업종이고요. 오른쪽 상단부가 일라이릴리가 약보합 정도로 쉬어가는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길리어드가 2.36% 정도 상승 마감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LLY 티커를 가지고 있는 일라이릴리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그죠? 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오래간만에 한번 보면 여기 갭 상승 제가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 있죠? 네, 그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구간에서 갭 상승 만들고 고기를 메우지 않고 그죠? 항상 상승 갭이 만들어지면 그 갭을 메우지 않아야 그 상승 에너지는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를 드려왔고 거기 갭이 유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됐다가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을 2월달, 4월달 좀 보내다가 5월 들어와서 방향성을 또 위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꾸준하게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의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우리 관련된 종목 하나 체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펩트론. 네, 국내 자, 펩트론. 자, 펩트론이 사실은 일라일리와 함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시장 이슈가 될 때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여기 뚱뚱한 음봉이죠. 여기 아주 거래량 많이 수반한 뚱뚱한 음봉. 네, 이 시가가 얼마냐면 29,150원입니다. 네, 29,150원이라는 가격을 딱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오는 시점부터
꾸준하게 최근에 상승을 좀 보이다가 고점에서 최근에 4만 원과 4만 5천 원 사이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주가가 장중에 12%, 종가 기준으로 7.8% 하락으로 21선에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큰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도 일부 조금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라일리는 편안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펩트론은 올라오다가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거 참 K 증시에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K 증시에서 이 투자를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조정받은 위치를 한번 보시면 작년도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을 때 고점이 여기였고요. 최근에 고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고점 박스권, 전고점 부근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만약 일라일리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보이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길리어드 같은 경우도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길리어드의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전임상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나게 경쟁 강도가 세진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시장이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파이가 크니까 새로운 좀 뭐라 해야 돼, 좀 여기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정도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이 컨슈머 센티먼트라는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컨슈머 센티먼트라는 지표가 있는데, 헤드라인도 보시면 US 컨슈머 센티먼트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이죠. 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미국은 소비로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그죠? 윤전기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달러를 찍어내서 그 달러 찍어낸 걸 가지고 엄청나게 소비하는 국가죠. 근데 이 소비가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무역 흑자보다는 무역 적자가 오히려 났을 때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요. 소비가 지금 조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최근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약간 하락을 하면서 높은 인플레가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최근까지 높은 물가로 인해서 이 소비 심리는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길어지고 소비 악화가 장기화된다라면 요거는 이슈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긴장해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자, 요 부분입니다. 네. 자, 요게 뭐냐면 프랑스의 이 움직임인데요. 프랑스. 네. 자, 프랑스 까크 지수의 흐름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잘 나가던 유럽 증시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보세요.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영국도 61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21선이 꺾이고 있고 61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향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가 영향을 지금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그래프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프랑스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있을 것이고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요 두 개의 국채 수익률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한 자산인가요? 네. 훨씬 더 독일이, 경제력이 탄탄한 독일이, 그죠? 유럽의 가장 최대 경제국 중에 하나인 독일이 훨씬 더 안전한 국가죠. 그래서 독일의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럽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독일 대비해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자산 대비해서 위험자산의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면 뭐죠? 자,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유럽 내에서 뭔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위험한 곳으로 갈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갈까요?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 안전한 독일의 국채 쪽으로 돈이 간다라는 거죠. 독일의 국채 쪽으로 수요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채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요. 반면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의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내용이죠. 요거는 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그럼 독일은 이렇다라는 걸 알았고, 자, 그러면 프랑스가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뭔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고,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이유인데, 그러면 위험한 프랑스의 국채, 채권은 던지려고 하겠죠. 안 가지고 있고 싶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프랑스의 채권은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죠? 매도가 나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어떻게 되죠? 반대죠. 아까 우리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 떨어진다고 했죠. 자,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아무도 채권을 안 살려고 하니까 좀 높은 금리를 줘야 누군가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프레드가 나오네요. 독일의 국채의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요. 프랑스의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스프레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이렇게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잠잠하던 이 독일과 프랑스의 스프레드가 다시 어떻게 위로 튀어버린 거죠. 예, 독일의 채권 수익률은 빠지는데 프랑스의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음영지역이 대략적으로 70bp 전후가 음영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로는 80bp까지. 네.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과거에 2017년도 이후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정치 불안, 코로나 팬데믹, 지정학적 불안, 금리 발작, 뭐 이러한 뭔가 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독일 국채 대비해서 프랑스의 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때마다 유럽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있었다. 자, 그러면 키메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음 주를 앞두고, 그죠? 네, 희망찬 다음 주를 앞두고 왜 일요일 밤에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번 주 후반에 우리나라 지수를 조금 견인했던 대형주가 삼성전자였죠. 그죠? 삼성전자의 수급이 삼성전자 수급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수급이 이틀 연속으로 여기 안 들어가 있나요? 네, 삼성전자 수급이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순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자, 이따가 그거를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한 1조 가깝게 들어왔고요. 1조 가깝게 9천억 정도, 9천억에서 1조 사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한 5천억대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합해서 한 약 1조 5천억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좀 계속해서 컨빅션 있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려면 적어도 일단 환율에서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자본 차익 나는데 환에서 엄청나게 깨져봐요. 그러면 별로 버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의 방향이 좀 외국인들한테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냐? 자, 어떻게 되면 지난 금요일 밤에 끝난 이 외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오른쪽에 USD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달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앞에 이거는 유로와 요거는 영국의 파운드와 요거는 뭐 호주 달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죠? 항상 앞에 있는 통화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하락했네.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했네. 네, 호주 달러가 하락했네. 왜?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죠? 네.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자료의 쭉 뒤를 한번 가보면, 네, 제가 늘 넣어드리는 게 요겁니다. 요걸 왜 넣어드리는지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네. 자, 미국 달러 인덱스가 매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들한테는 중요한데요. 네. 자, 미국 달러를 인덱스를 통화를 구성하는 현황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유로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파운드화네요. 네, 요 두 개의 통화만 합쳐도 거의 70%가 미국 달러화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바스켓에 들어가는 이 두 개의 통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럽이 불안해지면 달러가 강해진다. 여기까지. 자,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방송을 다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네. 달러를 구성하고 있는 통화 중에 거의 60% 정도가 유로화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로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죠. 간밤에 지난 금요일 밤에 달러가 어떻게 됐는지 쫙 이렇게 올라 버렸죠. 그죠? 104 정도 수준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105.75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달러 바스켓 내 통화들이 약한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인, 그죠? 자, 미국과 유럽을 놓고 보면 아까는 우리가 프랑스와 독일을 놓고 봤고요. 같은 유럽 내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륙별로 미국과 유럽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안전한 국가입니까? 당연히 유럽보다는 미국이 망하더라도 가장 늦게 망할 수 있는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안전자산이고 유럽이 약간의 뭐 위험자산이라고 본다면 돈들은 당연히 안전한 쪽으로, 시장이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커지면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강해질 수도 있고요. 미국의 채권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해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대형주인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가 다음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만약에 이러한 영향도로 인해서 안 들어와 준다면 삼성전자가 또 약간 쉬어갈 수 있고, 삼성전자가 쉰다면 지수가 좀 또 재미없는 그러한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그려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2780 정도만 가면 계속 지금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네, 2780 정도 가면 여기서 윗꼬리 달렸죠. 지난번에도 5월 달에 돌파하다가 음봉으로 밀려버렸죠. 자,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윗꼬리가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2780, 2800 가까이 가면 저항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또 힘을 내지 못하면 이 저항을 쉽게 넘기는 어렵죠. 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그죠? 네. 뭐 LG엔솔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그나마 괜찮은 상황인데 최근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쉬어간다라면 이 정고점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이 상승 갭을 한번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메웠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그래서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그런 프랑스와 관련된 이슈들, 프랑스로 인해서 유로화가 어떻게 되는지, 유로화 따라서 달러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달러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요즘 되게 약한 구간에서 변동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가 약할 때도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게 잘 움직이지 않고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원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연결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다
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이야기를 그래서 조금 한번 드려볼까 싶은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저런 수급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사실은 펀더멘탈은 지금 3Q, 4Q로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조만간에 2분기 실적이 또 나옵니다. 그죠? 네, 2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나올 텐데, 요거 잠깐 먼저 한번 볼까요? 이벤트가 어떤 게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냐면 6월이죠.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6월 요 3주 차고, 그 다음 주를 가면 네,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6월 27일 날. 그죠? 네.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고, 이 4주 차가 끝나면 7월에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하반기에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펀더멘탈, 물론 HBM이라는 이 이슈를 제외하면, HBM이라는 이슈를 제외하면 원래 하고 있는 레거시 쪽 본업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신호탄은 6월에 4주차에 있는 마이크론의 6월 27일 날 실적 발표, 그때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분위기 정도는 그래도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지금 HBM을 아직 퀄테스트 승인을 지금 못 받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운드리가, 그죠? 아직까지는 뭐 아주 탄탄하고 큰 고객사를, 빅테크를 고객사로 뭐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돼도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확실히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쪽은 전체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쪽이 아니라 메모리 쪽이잖아요. 그죠? 메모리 쪽. 반도체 우리가 삼성전자가 1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1위를 하고 있는 영역이 비메모리 같은 쪽이 아니라 메모리 쪽입니다. 근데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메모리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변동성이 비메모리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도 아니죠. 한 달 됐나요? 한두 달 전에 어쨌든 언젠지 기억을 안 나는데, 아마 발해로 녹화 방송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PBR이 2배까지 왔는데, 야, 이거 PBR이 원래는 저도 이제 2배 정도가 오면 살짝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 약간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네. 하이닉스도 메모리 쪽이 있는데요. 메모리는 D램과 낸드가 있는데, 이 D램도 분해를 해보면 D램 내에서도 HBM이 있고, 원래 하고 있던 레거시 쪽, 범용 반도체 쪽이 있는데, 이 HBM과 이 범용 반도체 쪽을 밸류에이션 하는 평가는 달라져야 된다. 왜? HBM은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멀티플을 높게 줘도 될 것 같고, 원래 하고 있던 범용은 뭐 이거는 업황에 따라서 경기에 민감하니까 그냥 원래 하던 방식으로 PBR을 주면 되지만, 요거는 다르게 밸류에이션을 주게 되면 2배보다 훨씬 더 좀 높게 줘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열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HBM을 지금 퀄테스트를 못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메모리 반도체거나 아니면 HBM보다는, 그죠? 변동성이 큰 메모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래쪽 왼쪽을 보시면요, 전체 반도체의 시장은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하게, 경기가 좋을 때는 IT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오면서 반도체 가격도 강세를 보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움직였다가, 뭔가 좀 경기가 꺾이고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확 가격이 빠지면서, 그죠? 적자도 어떨 때는 발생하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고도 많이 쌓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HBM과 파운드리만 잘 되면 이 밸류에이션이 다시 좀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반도체 산업의 전형적인 좀 특징을 보면 하반기 우리 2024년 하반기를 얼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작년도 2023년 상반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최악이었죠. 그래서 뭐 감산한다느니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죠? 자, 수요가 안 좋으니까 야, 공급이 너무 많아져 줄여. 캐펙스 투자 중단하고 야, 팹 가동을 좀 줄여. 그죠? 감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상반기까지 이슈였잖아요. 네. 자, 왜 그랬었냐면 수급이 안 좋으니까 그죠? 수요가 안 좋거나 공급이 과잉되니까 수급이 안 좋아지니까 반도체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하이닉스는 적자까지 났었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기업들 손익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되면 보통은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부터 하게 됩니다. 언제 시장이 살아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인건비 줄이고 뭐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줄이죠. 그죠? 네. 원가 절감을 하는데 반도체에서 원가 절감은 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 웨이퍼가 이런 판이 있는데 12인치 웨이퍼를 기준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회로를 걸어서 반도체를 생산해낸다면 요렇게 몇 개 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예. 근데 이거를 더욱더 똑같은 웨이퍼에서 샤프심으로 이거를 붓으로 그렸다면 샤프로 이걸 그리면 훨씬 더 가늘게 미세하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웨이퍼에다가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은 더 많아진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웨이퍼에서 웨이퍼 칩당 생산하는 칩을 많이 뽑아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자, 문제는 뭐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경기가 좋고 수요가 강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은데, 문제는 이렇게 원가 절감하려고 반도체 칩을 많이 생산했더니만 여기 10개 뽑아냈더니만 여기는 몇 개가 예를 들어 50개, 100개가 나오네.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공급 과잉과 함께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전형적으로 약간 이런 성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악순환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도체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수요의 곡선이고요. 이 빨간색이 공급의 그래프입니다. 공급은 한 번씩 이렇게 풍 튀죠. 근데 수요가 공급보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게 공급 과잉이 되는 거고, 수요보다 공급이 밑에 있으면 이게 뭐죠? 공급 부족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이클로 움직이는데, 작년도 상반기까지가 약간 공급 과잉이었다면 지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감산하고 캐펙스를 조금 자제하다 보니까 수요가 살아나면서 어떻게 반도체 가격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수요가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는 것은 뭐냐? 웨이퍼를요. 이 웨이퍼 있잖아요. 웨이퍼, 반도체 칩을 만드는 웨이퍼의 할당을 주로 어디에? HBM이라는 하이 밴드스 메모리. 지금 HBM이 엔비디아의 이 인공지능 GPU 때문에 핫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이 웨이퍼의 할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범용 반도체, 레거시라는 쪽 있죠. 이쪽으로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생산이 타이트해진다라는 거죠. 여기 생산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되게 핫하고 수요가 많은 HBM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범용 레거시 쪽에 캐파가 자꾸 축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수요가 살아나면 하반기에 이게 여기서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과 SK가 HBM 생산에 집중하니까 DDR5 D램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여기 있죠? HBM 웨이퍼 집중 영향이다.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온 디바이스 AI 같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애플 제품 나오죠? 그 다음에 내년도로 가면 이 AI PC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주 큰 화두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대만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AI PC 관련된 부분의 부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DDR5 D램 같은 이런 가격들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범용 메모리가 할당을 이쪽에 HBM A4 쪽으로 자꾸 주다 보니까 집중되다 보니까 범용 메모리가 모자라고 내년에 D램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EQ 이후에 D램의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반도체의 메모리의 지금 업황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이런 탑재량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AI 스마트폰, AI PC 등등으로 인해서 장비 레거시의 장비, 레거시 쪽에 또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과거에 제가 벌써 한참 됐죠. 낸드의 시장이 앞으로 좋아집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막 강의를 해드렸던 게 낸드 쪽에 가동률 회복될 때 수혜가 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나 머티리얼스, TCK, 그죠? 링 관련된 이런 회사들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원익 QNC, 원익 QNC 같은 종목들도 이 레거시 쪽에 업황이 반등이 되었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 쪽이고, 또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미코.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레거시가 반등이 회복됐을 때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쪽이고, 낸드가 좋아졌을 때는 이들 쪽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황은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메모리의 저는 전망은 중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PBR 1.3배에서 1.4배 정도 이제 막 다시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간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근에 우리가 5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서 안 좋았잖아요. 그나마 6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이제 좀 매도가 멈추고 사주려고 하는데, 이거 매크로 이슈가, 그죠? 매크로 이슈가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6월 세 번째 주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로화와 달러의 움직임과 함께, 여기서 원화의 움직임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삼성전자 안 움직일 때 강세를 보였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좀 개별 또 섹터들, 그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음식료, 변압기라든지 전력 관련된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안 움직일 때 막 움직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좀 주춤하면서 안 움직인다라면, 또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 하에서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런 흐름들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매일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그 일발장정 시간에 가족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공부할 것들을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찐시황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시간 우리 일요일 밤에 꿀잠 주무시고, 다음 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잘 모니터링해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일발장전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